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목이 잠기네요. 네, 목이 잠기는데. 자, 문화국가의 원리. 자, 우리 헌법은, 자, 문화국가 원리,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자, 문화국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과목이 헌법과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이 헌법상의 어떠한 제도, 네, 제도들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죠? 네, 헌법이 이제 헌법 제정권자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면서 이 헌법에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만들었고 민주주의가 자기 헌법의 기본 원리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네, 각 영역에 미치는 거죠. 자, 문화의 영역에서 미치고, 그 다음에 법률, 법률의 영역에 미치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어떤 그 사회국가, 네, 이 사회국가, 이 사회적 경제 질서 영향에 미치고, 이해하시나요? 무슨 경제의 민주화다, 무슨 교육의 민주화다, 막 이렇게 했죠. 문화의 민주화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나요? 즉, 이 민주주의가 각 영역별로 만나면 그 영역과 민주주의가 만나가지고 이런 어떤 뭐 사회국가 원리라든지 또는 뭐 문화국가 원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즉, 이런 복합적인 거죠. 네, 합성이 돼가지고 탄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 민주주의가 헌법하고 만나가지고, 그쵸? 자, 이 민주주의가 헌법의 각 영역, 문화의 영역, 무슨 법률의 영역, 이렇게 만나가지고, 무슨 법률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화, 문화의 민주화, 막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헌법의 지도 원리가 뭐죠? 나오는 거,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문화와 만나서 뭐죠? 헌법의 지도 원리 또는 이 지도 이념 같은 게 나오는 게 바로 이 문화국가의 원리인 거죠. 즉, 민주주의가 문화라는 영역을 만나서 뭐죠? 이 문화의 영역에서 어떤 헌법의 지도 원리처럼 생성이 되는 게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 그 문화국가의 원리가 헌법에 저변에 흐르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5번처럼 문화국가의 원리가 있는 거죠. 네. 자, 개념은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그쵸.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또한 국가가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해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원리죠. 그쵸.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회는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또 국가는 뭐죠? 그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뭐죠? 앞서 나가는 거죠. 국가가 선두에 서가지고 어떤 뭐죠?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 원리. 뭐 이게 바로 이제 문화국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용을 보시면 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왜 문화와 관련이 있냐? 자, 교육을 받아야 문화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교육을 받아야 문화가 뭐고, 문화가 이런 거네, 문화가 저런 거네, 알 수가 있겠죠. 즉, 문화 국가 원리. 자, 문화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 문화 국가의 원리의 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흔히 말하면, 교육이 무슨 문화국가 원리하고 연관이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뭐죠?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문화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교육을 통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제31조에 나와 있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 권리는 당연히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의 실시라든지 어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도 다 문화국가 원리의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 그쵸.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도 문화국가의 원리 중의 내용 중에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문화 형성을 위한 환경권 보장이라든지, 혼인과 가족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뭐가 돼요?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민족 창달의 의무와 문화재 보호 등도 당연히 문화국가의 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문화국가의 원리는 우리 헌법에서 인정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 정도에 문화국가의 원리가 이제 싹이 트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문화국가 원리가 있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이지라고 한 게
이제 뭐 현행 헌법을 즉 1987년이 지금 저희 제9차 개정 헌법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행 헌법인데, 자 현행 헌법상에서도 거의 90년도고 2000년 들어와서 이 문화국가 원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처럼. 네. 그 이전에는 이 문화국가 원리가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의 원리. 자, 국제평화 아래의 내용 기출하여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하는 원리, 즉 침략전쟁의 부인. 자,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하죠, 여러분. 네, 밖으로는 무슨 뭐 항구적인 세계평화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그다음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문제 뭐 자주 좀 나오죠. 공무원 문제 보면 뭐 대한민국은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뭐 이거 틀렸죠. 네, 침략전쟁만 부인하는 거죠. 자, 이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은 당연히 국제평화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국제법 질서를 존중한다든지, 그다음에 외국인의 어떤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든지, 즉 외국인과는 어떤 상호주의와 평등주의가 있죠, 여러분. 네. 자, 상호주의는 외국에서 해준 만큼 해주겠다 이런 거죠. 니네가 우리 국민을 해준 만큼 나도 우리도 니네 국민 해주겠다, 이게 상호주의고, 평등주의는 말 그대로 평등하게 모든 국민, 모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평등하게 해주는 거죠. 자, 평등주의인데,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 평화적 통일의 지향도 당연히 그 국제 평화의 원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 우리 현행 헌법의 기본 제도를 볼까요? 자, 우리 현재의 어떤 그 헌법과 민주주의잖아요. 그쵸?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 현행 헌법에서 취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제도가 뭐가 있느냐?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정당제도죠, 정당제도, 여러분. 자, 정당제도라는 게 뭐죠, 여러분? 정당이 뭐죠? 정당이 일반적 결사체죠. 일반적. 예. 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 일반적 결사체가 바로 정당인 거죠. 정당. 자, 정당의 개념 보시면 자,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자, 이 정당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뭐 제도적 보장의 한 축이기도 하죠. 이 정당 제도가. 자, 일단 그래서 이 정당의 개념을 보시면 자,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자,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그다음에 정책을 추진하고,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여러분, 이 정당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일단 하고 있어야 되고, 그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렇죠? 어떤 선거철이 다가오면 우리 정당에서 어떠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자,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자, 정당법 제2조 보시면 자, 정당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를 하는 거죠. 즉 예전에는 자, 입법, 행정, 사법 해가지고 자, 이 입법부 즉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많이 전달을 했다면, 자, 이제는 정당 국가화 경향인 거죠. 자, 정당 제도가 발달하면서 자, 의회가 아닌 국민들이 어디에요? 정당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죠. 어떻게 해요? 정당에서 어떠한 이제 어떤 그 정치적 의사를 쭉 나열해 놓고 우리 정당은 이런 겁니다 하면 거기에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사람은 그 정당을 지지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게 수렴을 하고 있고, 자, 그렇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자, 이게 바로 정당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어떤 정당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에는 정당 국가 경향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당이 당연히 의회가 할 일을 정당에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당 정치인 거죠. 한마디로 정당 정치. 그렇죠? 의회 정치가 아니고 거의 정당 정치고, 의회는 당연히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의원은 당연히 정당을 가지죠. 물론 무소속도 있긴 하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당이라는 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죠, 여러분. 네, 어느 정당에서 이제 대권을 잡는 거죠. 또는 뭐 국회에 다수의 의석을 점하느냐, 또는 어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뭐 이렇게 배출하느냐,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당은 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죠. 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타 이익단체와 구별이 되죠. 이익단체는 말 그대로 그냥 이익인 거죠. 자, 이익인 거고, 자, 정당과 이익단체는 거의 유사하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은 어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익단체와 구별되고,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권을 획득한다는 그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당의 지역에 한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어떤 지역 정당은 자 정당으로 볼 수가 없는데 자 그쵸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 우리나라는 없죠. 네 없는데 이 우리나라 지금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지 않은 이 지역 정당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는 이 정당과 구별이 된다 이런 거죠. 지역 정당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없죠. 중앙 정당의 어떤 지부가 있는 거죠. 지방에. 그게, 그쵸. 그게 지역 정당은 아닌 거죠. 지역 정당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는 당을 이제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데, 자, 그 지역 정당과 우리가 현재 말하는 헌법에 나와 있는 이 헌법 제8조에 나와 있는 이 정당은 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 차원인 거죠. 그게 거기에서 지역 정당과 구별이 되고,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자, 지역 정당은 뭐죠? 우리나라 헌법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시간 잘 가네요. 10분 벌써 10분이 됐네. 네, 자, 정당의 헌법의 수용. 자, 예전에는 자, 뭐죠? 입법, 행정, 사법. 즉 뭐죠? 행정부, 의회, 사법. 자, 이렇게 있어서 의회가 네, 어떤 권력 분립의 상권 권력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자, 이제 의회를 대신하게 되는 어떤 정당이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정당.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복지주의 헌법에서는 이 정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제 정당 국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 국가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요즘 현대 추세는 자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정당이 처음부터 헌법에서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즉 정당 제도가 생기고 나서 이게 헌법에 들어오기까지의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나 헌법에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처음에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헌법이 이 정당을 완전히 까부쉈죠. 네. 까부셨어요. 네. 이게 뭐냐? 이렇게, 상권 분립 잘하고 있는데, 넌 뭐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너 뭐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까부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시를 하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정당이 헌법에 편입이 되는데, 자, 트리펠이라는 이 사람, 이 학자가, 자, 정당에 대한 헌법 태도에 구분을 한 거죠. 즉, 자, 정당이 헌법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을 이 트리펠이 나눠놨죠. 네, 이 트리펠이라는 사람이, 즉, 정당의 헌법의 수용, 즉 정당이 어떻게 헌법에 차근차근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이 트리펠인데, 자 트리펠은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자 적대시 단계다. 즉 헌법이 정당 너 뭐니? 너는 저리 가 있어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적대시하는 단계. 너 뭐냐? 이런 거죠. 네. 적대시하다가 그 다음에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자 무관심 내지 자 무시 단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이제 뭐죠? 승인 내지 합법화 단계. 자, 아직 헌법까지는 아닌데, 자, 그래, 정당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다가 넣어놓는 단계. 이 정당을 법률에 넣어놓는 거죠. 네. 합법화 단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헌법에 이제 편입이 된 헌법의 수용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고 이 트리펠 아저씨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적대시 단계, 그 다음에 무관심 단계, 그 다음에 어떤 법률에다가 수용하는 단계, 즉, 뭐죠? 승인 내지 합법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법에 수용이 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트리펠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처음부터 헌법에 딱 들어온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뭐죠? 적대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로소 이제 인정받고, 그 다음에 헌법에 들어왔다.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온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건국헌법에 보시면, 자, 재헌헌법이죠. 재헌헌법. 네. 우리나라 재헌헌법, 건국헌법, 뭐, 학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건국헌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네. 자, 우리나라 이 재헌헌법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네. 재헌헌법과 건국헌법의 차이점 혹시 여러분 아세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열린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재헌헌법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그다음에 건국헌법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자 이렇게 부르면서 어떠한 게 차이가 생기는 건지 네 있어요 여러분 네. 네. 자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언제 생겼는지 네 이 언제 생겼는지부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재헌과 국가 제 건국헌법 그렇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열린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면 좀 다른 학생들이 약간 좀 재밌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어찌됐든 1948년 재헌헌법에는 정당 조항이 없었죠, 여러분. 헌법에 정당 조항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헌법 제8조에 정당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헌헌법 즉 1948년 재헌헌법 때는 자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 조항이 없었고 그러면 정당 조항이 어디 있었느냐? 국회 법률에 있었죠. 국회법 이 국회법에 정당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트리펠 구분에 의하면 자 우리나라 재헌헌법에서는 이 정당을 자 헌법의 수용 단계까지는 아니고 뭐죠? 승인 내지 합법화 단계까지 했죠. 합법화 단계 그렇죠. 국회법에서 정당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트리펠 분리에 따르면 자 승인 내지 합법화 단계에서 정당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1948년 제1공화국 헌법 재헌헌법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러다가 자 제2공화국 헌법에 들어오면 그쵸 헌법의 정당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쵸. 자, 이공화국 들어오면서 자, 헌법에 정당 조항을 신설하게 되는 거죠. 즉 헌법에 편입을 한 거죠. 즉 트리펠에 따르면 헌법의 수용 단계인 거죠. 언제요? 제2공화국 헌법 때 여러분. 제2공화국은 언제예요? 1960년인 거죠, 여러분. 네, 1960년. 네, 60년. 네, 제2공화국법 때 우리나라는 정당을 헌법에 편입했고 처음에 1948년 재헌헌법 때하고 제1공화국 헌법은 뭐죠? 1공화국법 때는 자, 이 정당이 어디에 있었다? 네, 국회법, 즉 승인 내지 합법화 단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자, 제3공화국 헌법, 자, 1962년 헌법, 자, 박정희 아저씨인 거죠, 여러분. 3.3공화국 박정희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 자, 이 3공화국 헌법 때 가장 철저한 정당 국가적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당이 2공화국 때 편입이 됐지만 이 정당을 엄청나게 강화한 헌법이 바로 제3공화국 헌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네. 1962년 헌법, 제3공화국 헌법, 이 1962년 헌법에서 가장 철저한 정당 국가적 경향이 있었는데, 즉 헌법에는 제2공화국 때 편입을 시켰지만 이 제3공화국 때 이 정당이 가장 강하게 헌법상 보호를 받았던 네, 시기인 거죠. 즉 정당의 추천 없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무소속으로 할 수 있지만 그때 상공화국 때는 네, 1962년 헌법 때는 이 가장 철저한 정당 국가 경향을 우리 헌법이 지녔기 때문에 그쵸? 정당의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입법조차 할 수 없었고 지금이야 정당을 탈당하면 무소속 의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정당을 탈당하면 바로 의원직이 네, 떨어진 거죠. 그만큼 이 철저한 정당 국가적 경향이 있었던 게 바로 제3공화국 헌법 제1962년 헌법 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정당의 법적 형태는 자, 소유재산의 귀속관계로 할 수 있는데 자, 정당의 법적 형태, 즉 정당의 법적 형태는 뭐죠?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거죠. 네. 국민의 그냥 자발적 조직이에요. 일반적 결사인 거죠. 자발적 조직. 그래서, 자, 뭐, 소유재산 귀속 형태로 파악을 하면, 자, 총유에 해당되죠. 총유. 즉, 법인격 없는 사단인 거죠, 여러분. 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네. 법인, 인격이 없는, 권리 능력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결사체다. 자, 그게 바로 법인격 없는 사단인 거죠, 여러분. 자, 92 헌마 262 결정에서 그렇게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자, 소유재산, 정당의 소유재산은 자, 귀속관계에 있어서 총유다. 즉, 정당의 소유재산은 어떤 형태이냐? 자, 총유다. 총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어떤 공동재산의 형태에는 자, 공유가 있고,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총유가 있는데, 공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뭐 어떤 것을 공유한다. 자, 어떤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50도 50으로 공유한다. 이러면, 자, 두 사람이 50도 50 있다. 그럼 공유한다는 거죠.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지분 50%를 다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게 통제만 하면 되는 거죠. 내 지분 50%를 누구한테 넘겼다.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죠. 이게 이런 관계가 공유고 합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공유랑 똑같은 개념인데 자기가 지분을 팔려면 자기가 가진 지분 어떤 공동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지분을 팔려면 그 공동 재산 그쵸 공동 재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야, 나 이거 팔려고 그러는데 동의해줘.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팔 수가 있는 그런 관계. 자, 이런 그 공동 재산 관계를 자, 합의라 그러고 총유는 그 뭐죠? 공유하고 합의하고 다르게 똑같은 공동 재산이긴 한데
그 공동재산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죠? 동의를 받아도 팔 수가 없어요. 자기 지분을 팔 수가 없고, 이 재산을 싸그리 없애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공여와 합의는 자기가 가진 지분, 뭐 1%면 1%, 50%, 50% 그것만 팔면 끝나는데, 총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지분을 팔 수 없고, 만약에 그 재산을 팔고 싶으면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아예 싸그리 다. 자, 그때 팔 때 어떤 거 해야 되냐? 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죠. 네, 총회. 자, 어떤 사원이면 사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서 재산을 팔거나 네,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총유라고 하는데 이 정당 재산은 이 총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정당 재산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되고 또 일정 부분만 자기 지분 팔 수 없고 완전히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관계가 바로 총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정당의 헌법상 주인은 자, 헌법기관설이다. 자, 그렇죠. 헌법에 명시가 됐죠. 헌법기관설 또는 뭐 사적 결사설 또는 중개적 기관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자, 정당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뭐죠? 권리 능력이 없는 일반적 그냥 결사체로서 기본권 주체성, 그다음에 헌법 소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나, 그렇죠? 자, 자연인처럼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그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겠죠.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이 생명권은 뭐죠? 자연인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하지만 뭐죠? 다른 데서는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무슨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권 주체성을 정당히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어떤 자연인만이 가지는 뭐 양심의 자유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힘들겠죠. 즉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정당은 기본권 주체성, 그러니까 정당에서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고 자,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는 건 당연히 그 기본권이 침해당하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헌법 소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나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자, 여기 정당도 위조해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런 거죠.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그렇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서 자, 국가기관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할 수 없고 공권력 행사 주체자가 아니에요.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더라도 그건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이 권한쟁의 심판을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없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네. 네,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이 현행헌법상 정당 조항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까지 하고, 자, 중간고사도 대체과제를 했지만, 기말고사도 대체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말고사 대체과제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약간 어렵게 해서, 네, 변별력은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뭐 A, B, C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어렵게 해가지고 네, 기말고사 끝나는 그 금요일,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까지 뭐죠? 기말고사 대체 과제 방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혹시 질문 있거나 이러면 네, 저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네, 아저씨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하셔도 되고 메일을 주셔도 되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